일본의 활기차고 다채로운 문화는 종종 외부인들이 결코 보지 못하는 어두운 면을 숨기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문신이 있다면 공공 수영장이나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이일 중독 국가에서는 너무 지쳐서 거리에서 잠을 자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완전히 사라져 다른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전통의 매력과 현실의 냉혹함이 충돌할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본의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사회 문제 뒤에 숨겨진 불안한 진실을 밝혀보겠습니다. 1. 메이드 카페. 일본의 메이드 카페는 이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개념으로 전 세계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카페는 2000년 초 도쿄의 아키하바라 지역에서 등장했으며 메이드 복장을 한 웨이트리스들이 고객에게 장난스럽고 복종적인 태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종종 주인님 또는 여주인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오타쿠 서브컬처를 겨냥한 이 카페는 애니메이션과 만화에서 볼 수 있는 역동성을 밀접하게 반영하는 몰입형 경험을 제공합니다. 아키하바라에만 약 60개의 메이드 카페가 있으며 이 현상은 일본 대중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창의적으로 제공되는 음식과 게임, 개인 맞춤 인사와 같은 다양한 인터랙티브 서비스로 아늑하고 기발한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장난스러운 외관 아래에는 훨씬 더 어두운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카페의 메이드들은 매우 스트레스가 많은 작업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많은 젊은 여성들이 심각한 불안을 경험하며 일부는 근무 중 공황 발작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특정한 신체 외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한 압박이 있으며 메이드들은 체중 증가를 엄격히 금지당하고 가능한 한 날씬한 몸매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외모에 대한 집착은 단순한 직무 요건이 아니라 이 여성들에게 부과된 깊이 뿌리내린 사회적 기대의 반영입니다. 이 카페 내의 위계 구조는 또 다른 복잡성을 더합니다. 외국인 메이드들은 동화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종종 최하위 계층에 위치하게 되어 차별과 추가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더욱이 이 카페가 끌어들이는 고객층은 항상 선의의 고객만은 아닙니다. 고객들이 메이드들에 대해 노골적이고 비하하는 용어로 논의하는 온라인 포럼이 존재하며 이 여성들을 단순한 환상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그들의 인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이드 카페는 일본 문화의 독특하고 인기 있는 측면이지만 동시에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환상을 상품화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규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산업의 어두운 면을 탐구하면서 이러한 환경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들의 경험을 형성하는 문화적 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이드 카페의 기발한 매력이 메이드들이 직면한 어두운 현실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들이 겪는 압박과 차별이 이 문화 현상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바꾸게 하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2. 차별. 일본은 종종 환대와 공손함으로 찬사를 받지만 그 이면에는 깊이 뿌리내린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가 있습니다. 일본은 인구의 98% 이상이 일본 민족이라는 동질성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균일성은 특히 다르게 인식되는 사람들에게는 도전 과제가 됩니다. 그중 하나가 하프라고 불리는 혼혈 일본인입니다. 일본인 부모가 한 명이라도 있는 하프들은 종종 영원한 외부인으로 대우받으며 자신이 아는 유일한 나라에서 외국인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이러한 소외감은 한국이나 중국 혈통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욱 두드러지며 일본과 이들 국가 간의 역사적 긴장이 편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흑인 하프들은 능력이나 관심사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의 차별 문제는 다면적이며 국가의 역사, 문화, 사회적 규범과 깊이 얽혀 있습니다. 브랑민, 아이누, 류큐인과 같은 소수 민족들은 그들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과 역사적 소외로 인해 사회적 낙인과 경제적 장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시대에 일본으로 끌려온 제1한국인들은 여전히 법적 지위와 고용 기회와 관련하여 상당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 비일본 거주자들도 편견과 싸우고 있으며 주택이나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임대인과 고용주는 그들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기도 합니다. 성별 차별은 여전히 만연해 있으며 여성들은 상당한 임금 격차와 제한된 경력 발전 기회, 직장 내 괴롭힘 문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LGBTQ+ 개인들은 일본에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안전할 수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낙인과 동성 관계에 대한 법적 인식 부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본의 차별 문제는 공손한 외관 뒤에 숨겨진 복잡성을 드러내며 이 나라의 혁신적인 정신은 고급 기술 기기부터 사치품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기술. 일본은 실용적인 것부터 기발한 것까지 다양한 독특한 발명품으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사람들을 무더운 여름 더위에서 구해주는 냉각 스프레이를 개발했습니다. 이 스프레이는 피부나 표면에 직접 적용되어 즉각적인 더위 완화를 제공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시원하게 지내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찾는 데 열정적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다른 혁신적인 발명품은 팬 재킷으로 내장된 에어컨이 장착된 의류입니다. 이 발명은 더운 날씨에서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창의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연장 근무 스티커라는 개념도 있어 개인이 늦게까지 일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며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하지 말라는 정중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고급 과일 시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화려한 흰색 보석 딸기와 정사각형 수박과 같은 품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일들은 수십만 원에 이르는 가격을 자랑하며 누군가를 방문할 때 사치스러운 선물 옵션이 됩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10초간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대신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더 나은 방향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합니다. 약속하죠? 4. 일본 야쿠자. 일본의 야쿠자는 악명 높은 조직 범죄 집단으로 300년이 넘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2012년경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2000년대 초반 정부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야쿠자는 긴밀하게 연결된 가족 구조로 조직되어 있으며 이는 사무라이의 고대 충성과 명예의 규범을 반영합니다. 사실 일부는 야쿠자가 도망자 사무라이인 로닌의 집단에서 유래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야쿠자의 활동은 다양하고 종종 불법적이며 강탈, 협박, 밀수, 마약 밀매, 도박, 고리대금업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운영은 일본 도시의 다양한 비즈니스, 예를 들어 식당, 바 및 기타 시설을 통제하는 것으로 확장됩니다. 야쿠자 구성원의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의 복잡한 문신으로 이는 종종 깊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신은 일반적으로 옷 아래에 숨겨져 있어 낮은 프로필을 유지합니다. 또한 구성원들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로서 우비츠메라는 의식에 의해 손가락이 잘려나가면서 식별될 수 있습니다. 1930년대 야쿠자는 최고조에 달하여 184만 명 이상의 회원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그 숫자는 약 4만 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2011년에 도입된 엄격한 법률 때문입니다. 이 법률은 알려진 갱단원 금융거래를 금지하여 야쿠자가 공개적으로 활동하기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야쿠자와 문신 사이의 관계는 일본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신은 종종 범죄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낙인 찍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낙인은 일본의 많은 공공시설, 즉 온천, 공공목욕탕, 수영장, 체육관, 심지어 일부 캡슐 호텔이 눈에 띄는 문신이 있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엄격한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규칙은 갱단원이 이러한 공간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야쿠자와의 연결 외에도 일본에서의 문신에 대한 문화적 인식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도 시대에는 범죄자들이 처벌의 일환으로 문신을 새겼습니다. 메이지 시대인 2868년부터 2012년까지 문신이 금지되었지만 2848년에 금지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신에 대한 낙인은 여전히 존재하며 특정 공공장소에서 문신을 가진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5. JK 비즈니스. 일본의 JK 비즈니스는 고등학생 소녀들이 성인 남성 고객과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상업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종종 동반자나 산책, 대화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합니다. 일본 사회에서 이들은 JK로 알려지며 이는 고등학생을 뜻하는 일본어 조시코세이의 약자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존재는 학교의 문을 넘어 다양하게 이어집니다. 그들의 젊음의 자연스러운 빛은 여러 방식으로 상품화됩니다. 아키하바라는 다양한 전자제품과 기기로 유명하여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목적지입니다. 밤이 되면 이 지역은 젊은 소녀들이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활기찬 중심지로 변모합니다. 금요일이 아닌 밤에도 스피커로 장식된 아담한 바들은 상당수의 고객을 유인합니다. 여기서의 주목은 사탕 포장지를 연상시키는 매력적이고 화려한 의상을 입은 젊은 소녀들이 등장하는 무대에 집중됩니다. 이들은 J-팝 멜로디로 관객을 매료시키며 귀여운 안무로 모두를 사로잡습니다. 관객들은 주로 일하는 나이의 남성들이며 그들은 일제히 박수치고 환호합니다. 그들은 마치 록 콘서트에 참석하는 것처럼 팔을 흔들고 발을 두드리며 열광합니다. 고등학생 소녀들의 이미지와 정체성과 관련된 마케팅 매력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이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일본에서 번창해왔습니다. 애니메이션과 만화는 일본 문화의 필수 요소로 고등학생 소녀와 훨씬 나이 많은 남성 간의 관계를 다양한 장르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성숙하고 어두운 줄거리부터 순수한 로맨틱 드라마까지 다양합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넘어 아이돌 문화는 광고, 잡지, 영화, 음악 등 다양한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확장되었습니다. 심지어 매춘과의 경계를 넘기도 했습니다. 무해해 보이지만 이러한 활동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법적 회색지대에 존재하여 미성년자의 잠재적 착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여 도쿄는 2017년에 18세 이하의 소녀들이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러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는 장소를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온라인으로 전환하거나 재브랜딩함으로써 적응해 왔으며 인포스먼트가 어렵습니다. 비평가들은 JK 비즈니스가 젊은 소녀들을 상품화하는 더 광범위한 문화적 문제에 기여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일본의 JK 비즈니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젊은 소녀들의 착취로 간주하시나요? 아니면 문화적 맥락이 그 존재를 정당화한다고 보시나요? 6.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2011년에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재앙적인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15m의 쓰나미가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로를 마비시켜 원자력 재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원자력 및 방사선 사건 등급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7등급으로 분류될 만큼 심각했습니다. 2023년 8월로 넘어가면서 일본 정부는 논란이 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리된 방사성 물을 태평양에 방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유엔의 승인을 받은 후 이루어졌으며 방출된 물의 삼중수소 방사능 수치는 리터당 1500 베크렐로 안전기준인 리터당 6만 베크렐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중국은 즉각적으로 모든 일본 수산물을 금지했으며 일본, 홍콩, 한국의 시민들은 시위를 통해 걱정을 표명했습니다. 레딧과 같은 플랫폼에서는 방출된 물의 방사능 수치가 바나나에서 발견되는 수준과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가 언급되며 위험이 최소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며 많은 이들은 방사성 물을 바닷물로 희석한다고 해서 반드시 안전해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후쿠시마에서 잡힌 생선을 공개적으로 소비하며 그의 사무실은 이 사건의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본 제품 금지의 원인이 된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후쿠시마보다 약 3배 더 많은 삼중수소를 방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슷하게 한국의 고리 원자력 발전소도 환경에 비슷한 양의 삼중수소를 방출했습니다. 7. 셀러리맨 문화. 일본에서 셀러리맨이라는 용어는 급여를 받는 직원이나 화이트 칼라 직원을 의미하며 이들은 회사에 대한 극도의 충성을 보입니다. 이러한 헌신은 종종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까지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행히도 이들은 회사 하인 또는 기업 가축과 같은 불친절한 용어로 불리기도 합니다.
일본의 직장인들은 보통 이른 아침에 출근하며 혼잡한 기차에 몸을 쑤셔 넣는 것이 고역입니다. 이 기차들은 너무 꽉 차서 정부는 승객을 밀어넣기 위해 특별히 직원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면 그들은 늦은 밤까지 지칠 줄 모르고 일하며 종종 이자카야나 소규모 바, 그리고 파친코 게임 센터와 같은 늦은 밤의 장소에서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친 삶의 방식은 많은 이들이 거리, 기차역, 심지어 인도에서 잠을 자게 만듭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근무 일정은 가족들이 아버지를 거의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기업 근로자들의 고된 생활 방식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많은 이들이 심장 문제, 뇌졸중 및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도쿄 거리에서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며 때로는 극심한 좌절감으로 벽을 치거나 소리 지르기도 합니다. 불행히도 이러한 사건들은 너무 흔해져서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지나치게 됩니다. 일본의 샐러리맨들이 겪는 극심한 압박과 종종 압도적인 현실은 헌신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며 이 나라의 혁신적이지만 때로는 기발한 발명품이 그 뒤를 따릅니다. 계속 지켜봐주세요. 8. 혁신적이고 기발한 발명품. 일본에서 핸드폰을 구입해 본 적이 있다면 하나의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핸드폰은 셔터 소리가 꺼지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부에게는 사소한 불편함일 수 있지만 다른 이에게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 변경할 수 없는 셔터 소리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설정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부적절한 사진을 찍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일본은 공공장소에서 무단으로 사진을 찍는 문제로 심각한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일본 경찰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유인물 사건이 60% 증가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약한 개인, 특히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심지어 애플과 같은 대기업도 이 규제를 준수하여 일본에 보내는 핸드폰을 맞춤 제작했습니다. 9. 고령화 인구와 고독사.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인구를 가진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3년까지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65세 이상이며 출생률은 사상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고독사의 증가로 이어지며 노인들이 홀로 죽어 종종 몇 주 동안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도 아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 지원 및 노인들의 근로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및 연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노동력은 계속 줄어드는 등 도전 과제가 큽니다. 일본의 상황은 고령화 인구를 가진 다른 나라들에게 경고가 되며 고독사와 같은 비극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 혁신적인 해결책과 강력한 지역사회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오늘의 영상을 즐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글로브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분명 여러분이 좋아할 콘텐츠입니다. 다음에 다룰 나라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